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그러면 이어서 스튜디오에 저희가 사실상 납치하다시피 해서 모신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 아마도 오늘 내일 중으로 영장 재청구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요. 이게 이제 1차 기각됐었거든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왜 기각됐다고 보십니까, 당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각 사유가. 첫째는 뇌물죄나 제3자 뇌물 공여죄에 대한 얘기인데, 도대체 뭐에 대한 대가성이냐, 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좀 더 보완해라. 증거를 더 가져와라.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라든가 또 미르재단 또 정유라에 대한 삼성 지원 문제가 삼성 합병 이후의 일 아니냐. 그럼 삼성 합병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대개 뇌물수수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또 지금도 밀고 당기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특검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즉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지적. 이게 특검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검 책임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특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를 이제 추정하신 건데 이렇게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평생 검찰 하신 분으로서.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실 거면서.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하실 거죠? 비추어서 가타부타. 간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타부타 시작됩니다. 권력과 재벌이 유착된 이런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아래 합법의 가면을 쓰고서 공조직 등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상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후에 말하자면 어떤 뇌물수건이 있었는데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하는 그런 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었다, 공적이었다라고 말하자면 카모플라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모플라지.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벌 정도가 우리나라의 최고급 자원들을 총동원해 쓸 수 있는 재벌. 물론이죠. 이런 재벌들이 일으키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하나하나 사건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게 합법이었다라고 말할 핑계를 미리미리 준비해내서 그렇게 짜고 시작한다는 거죠. 다 외형적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어떤 그런 단순 뇌물 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그 실체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법적 평가나 처벌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공무원들하고 동네에서 공무원들과 돈 몇 푼 주고받았든가 이런 사건들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음주운전 봐줄 테니까 100만 원 줄게. 이런 사건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복잡다단한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대가성과 청탁 유무에 대한 판단인데 그런 것을 판단할 때 1년의 과정,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죠. 1년의 과정 전체를 한 덩어리로 바라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실체에 근접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입된 것이 포괄적 뇌물수수죄 법리고 포괄적.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립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 행위는 이미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뭐 하면서 합법적인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별 따지면 소용이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지난 2, 3년간 진행된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포괄적으로 이것은 뇌물수수로 봐야 하고 그래야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정리해 둔 거라는 거죠. 네, 그걸 뭐 제가 예를 조금 돋겨서 말씀드린다면 네. 우주를 바라다 보는데 예. 뭐 무수한 항성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주를 바라다 보는데 그 우주를 제대로 보려면 예. 그래서 우주 전체 실체를 그나마 제대로 알으려면 망원경으로 전체를 바라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망원경으로.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들이대고서 개별적인 장면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주 전체의 실체라는 것은 접근할 수도 없고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봤더니 저건 달이고 봤더니 저거는 뭐 지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잘한 실체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법적 논쟁만 남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더라도 돋보기를 들이대고 달을 보려면 그 달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망원경으로 봐야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비유 좋은데요. 네. 박수. 그러니까 법원이 논쟁이라고 삼는 부분들이 이 재벌 연관 사건의 기준에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전체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 지적을 하신 거고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역시 검찰총장이 돼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다. 그러면 지금 영장을 어쨌든 재청구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일 그런 분위기예요. 하겠죠. 근데 이번에도 기각되면 어떡하죠? 글쎄요. 그 법원 입장에 대해서는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수사 경험으로 보면 재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파면 팔수록 관련 증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연루된 게 많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연루된 기관도 많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서 파면 팔수록 다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지만. 네. 그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언론 보도를 보면 안정범 수석의 그 최근 수첩이 39건이 추가로 압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종범 실록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약간 비웃을 수 있는 느낌인데요? 말을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서. 총장님 여기서 박장대소해 주셔야 되는데 어허허 이렇게 하시면 종범 실록. 예. 또 최근에 금감이나 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를 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관련자들을 뭐 누굴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이정부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더 돼서 소명에 자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기각되면요? 글쎄요. 예. 여기서 김 빠질게 글쎄요가. 아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벌의 영향력, 법원의 독립성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기각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은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면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나 삼성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도 썩 좋은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결과 말고 왜 기각됐냐. 이게 잘리신 마당에 백수신데 이거는 그냥 논평해 주시죠. 만약에 기각됐다. 그럼 뭐라고 봐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한번 이야기 나왔듯이 연장이 안 되면 플러스 특검 연장이 안 되면 플러스 영장이 기각되면 이것도 그때 나오셨을 때 이렇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하시는 거 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깐깐하시네. 나오신다고 하시지. 자, 저는 약속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해석은 자유십니다. 아마 나오시게 될 겁니다. 마침 또 에버랜드 수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구속 기소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에버랜드 사건과 지금 이번 삼성 사건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서울지검 특수 2부장을 할 때 에버랜드 사건을 공소시효 임박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못했습니다. 구속 못하셨어요? 구속 못했고 당시에 에버랜드 사장하고 경영지원본 실장인가 그 임원하고 그 두 분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일단 분리 기소를 해서 이건희 등 나머지 주요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구나.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삼성은 워낙 재벌 상대 수사라는 것이. 근데 뭐 오래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 관련한 사건과 차이점 에버랜드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건에는. 그래요? 네. 어떻게 있습니까? 물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측면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뭐 그런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는 우선 삼성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부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 즉 에버랜드의 주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가. 그럼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면서 본 사건인데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니까 삼성 계열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죠. 범위가 그 정도인데 손해 범위가. 그다음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삼성 내부 임원들만이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또 동원이 됐고. 직접 가담한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에버랜드 사건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2,100만 명 말이 그렇지 이게 천문학적인 인원 아닙니까? 국민의 반인데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잠재적인 손해자가 됐단 말입니다.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그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 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 이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리한 분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손해의 범위 또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굉장히 국민 대다수로 광범위해졌고 또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그 손해는 더욱 커지고 또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 이러는 겁니다.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이거예요. 법보다도 더 앞서갑니다. 굉장히 예리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검찰총장이 괜히 되신 게 아니네요. 6개월밖에 안 했지만. 완전 설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대담해지고 더 악질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얘기 나올 텐데 이 재벌 총수 구속하면은 국가 경제 악영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구속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직접 재벌 총수를 구속시켜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저는 이제 정몽구 회장을 그때 직접 중수부에서 구속을 한 적이 있고 뭐 최태원 뭐 김승연 회장 이런 분들은 이제 예하청에서 구속할 때 제가 지휘라인에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재벌 총수를 구속을 할 때마다 전 일간지에 전면 광고가 나갑니다. 맞아요. 국가경제. 그러면서 거기서 국가경제가 항상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총수가 구속이 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또 대신료가 추락돼서
그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도 어려워진다. 협박이죠, 협박. 예. 뭐 이런 식의 기사와 광고가 횡행합니다. 지금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때 종편에서는 끊임없이 그 논리를 갖다 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경험입니다마는 정몽구, 최태원, 김순년 등 그 재벌 총수가 구속된 이후에 뭐 현대자동차든 SK든 하나그룹이든 기업 가치가 하락하거나 또는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면 되는군요. 아하. 그러면 삼성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경제에?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삼성 부회장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돼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전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그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금 이번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무수한 법률가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사건을 드러나는 거 봐도 온갖 사장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독일에. 그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삼성 내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언했던 사람들은 다 잘려 나갈 것이고 오히려 삼성 경영진 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삼성이라는 그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삼성이 좀 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또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더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삼성을 위해서 더 좋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종편 얘기 나오면 이거 틀어줘야 되겠다 이거. 완전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1등. 그럼 어떻게 보면 재벌 전체를 선도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1기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다른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들도 이 삼성그룹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이 안 되면 우리도 뭐 안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걸 먼저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재벌들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낸다 이겁니다. 정경유착은 삼성 부회장 한 사람 구속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볼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가장 큰 시그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구 설득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왜 총장님이 되셨는지 알겠고요. 그리고 왜 잘렸는지도 알겠어요. 잘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니까 잘리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황교안 대행이 이제 저는 특검 연장을 안 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 하겠죠? 만약에 황 대행께서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달리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해버려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킨다면 결국은 이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해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수사 의지가 없는 거다. 안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그 황교안 대행 역시 네. 국민 대다수 분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 책임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은 이 정부 들어와서 뭐 법무부 장관을 오래 하셨고 네. 또 총리를 계속 하셨고 이젠 대행까지 하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이런 농단 사태가 다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다 벌어졌어요. 그 말씀은 특검 연정을 안 하면 자기 책임이 드러날까 봐 안 하는 거다? 결국은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장을 안 해줘서 수사를 갑자기 멈추게 한다면 이러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본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털 기회인데 그걸 연장 안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연루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또 제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요? 본인이 연루된 게 나올까 봐 특검 연장을 안 한다. 이렇게. 뭐 제가 전직 총장으로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네. 어쨌든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본인의 국민들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다. 또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살짝 약간만 이따가 보면 이게 협박처럼 들려요.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아까 이어서 특검 연장도 안 되고 영장도 기각되고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이제 연장 안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사태가 아마 이달 말이면 판결이 날 텐데 그때 되면 다시 나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거죠? 근데 어떻게 매번 저보고 다시 나오라고 이렇게. 아니, 오늘 다 얘기 안 하시니까. 근데 다음에 나오시면은 이제 명단 쫙 들고 와가지고 이름 막 부르고 막 그러실 거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고 봅시다. 자, 다음에 나오시면 다음 한번 예약해놓고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야 되겠네요. 황교안 대행 이런 말 했어요. 윤석열 검사 자천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총장님이 날아가신 것도 이 댓글 수사를 청와대 의지하고는 다르게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이 최근에 한마디 했어요. 윤석열 검사가 자천된 것은 댓글 수사와는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질의 문제가 있어서 자천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 수사를 총지휘하셨던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천됐다고 알려진 윤 검사에 대해서 이 황교안 대행의 논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황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기사를 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이 윤석열 검사는 제가 뭐 오래 전부터 뭐 같이 근무도 하고 데려두고도 일하고 뭐 지휘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도 하고 그래서 수사하다가 저는 이제 일선상에 저를 먼저 나가고 그랬습니다만은 본인 그런 오랜 오래 겪어본 그 선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뭐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황교안 대행은 자질이 문제가 있어 신뢰가 없어 자천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누가를 평가하냐? 제 생각으로는 이 윤석열 검사는 지금 뭐 특검팀에서 열심히 뭐 쥐야창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이론가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케이.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 검찰이라는 것이 상명하복 조직인데 거기서 상사의 말이 틀리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대들고 자기 소신을 편다는 것은 정말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희생적인
자기 헌신적인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자기 헌신적인 용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친구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신중하면서도 다이내믹해서 말하자면 예리한 칼잡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문무를 겸비한. 네.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렵게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는데 혹시 다음 출연까지는 아직 뭐 한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남기고 하실 말씀, 뭐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나 검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예, 제가 뭐 간단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2,000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 수사 역량이 지금 현재 특검의 100배가 넘습니다. 수사 역량 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 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단기간에 이전 검찰의 수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참 현재의 이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마음속이 부끄럽고 또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를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 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3주에 다시 나오는 걸로 하고.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모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E.com. 네. 불친절한 AS. 오늘은 최동욱 전 총장님 반응이 엄청나게 많네요. 예. 어렵게 모셨어요. 네. 다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분이 워낙 무거운 분이라 가볍게 밀어 올려드리라고 고생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자 그런데 이게 너무하네. 최동욱 검찰총장님 고정 코너 아니면 진행을 맡아주세요. 배신자들이네 아주. 진행을 맡아달라고. 오디오도 좋으시고 앵커를 하심이. 앵커는 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배신자. 이분 문자 앞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동욱 전 총장 오늘 인터뷰는
텍스트로 요약 정리를 해서 널리 퍼뜨려야 마땅한 현 시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논평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 본 사람만 볼 수 있는 지점들 많이 지적해 주셨고 예리했습니다. 이 논평이 아무나 총정하는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요. 네. 유머도 있으네요. 블랙박스 이건 실수입니다. 그냥 유머가 아니고. 자, 그리고 최동훈 총장님 진행 안 돼요. 제가 할 겁니다. 충주에서 새로 색다른 문자가 나왔습니다. 인력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PC방 하시는 분들이 틀어놓는다고 하는데 저희 인력 사무실에서도 저 때문에 강제로 다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누가 이거 오늘 최 총장님 인터뷰 텍스트로 요약해서 퍼뜨려주세요. 아주 훌륭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성주가 간다. 조만간 소속이 바뀌실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미래정치센터 소장 이렇게 소개했는데 조만간 어디 국장으로 이제 아닙니다. 네, 어디 국장으로 곧 지금 직전이죠? 아니요, 아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직 직전입니다.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생각보다 좋은 자리에 생각보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시는 걸로. 그 정도 능력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코너 진행하죠, 빨리. 그 정도 능력이 되시나 의아한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중요한. 문자 온 것처럼 진행자를 빨리 바꾸던지. 최동훈 총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디 기소될. 자, 이번 주 어디 다녀왔습니까? 베트남, 아니요. 저기 서울대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여행 갔다 오셨다고 그러죠? 네. 예. 서울대 다녀왔어요.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그 서울대 본관 또는 본부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이제 점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20일이면 벌써 한 4개월째 거기서 농성 중인 거죠. 저희가 그 뉴스 공장에서 주목하는 이 집회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 서울대 총장. 네, 맞습니다. 네. 임명권이 알고 봤더니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 갑자기 서울대 총장, 현 성남대 총장. 역임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어쨌든 임명과 관련해서 왜 서울대 그 총장의 임명이 이렇게 별도로 관심사였을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연결되는 게 전국 대학 총장들이 그 1순위가 그 임명되지 못하고 국공립에. 그게 계속 문제였죠,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서울대 비롯하여 국공립 대학의 총장 선임에 그렇게 청와대가 관심이 많고 개입하려고 했을까, 적극적으로. 네. 그러면서 나온 가설 중에 하나가 이 대학이 의외로 부동산이나 이권이 꽤 있다. 요즘에는 이제 대학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부동산 사업이나. 꽤 있어서 혹여 그런 관심과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마침 이게 서울대에서도 시흥 캠퍼스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된 거죠. 이게. 그렇죠. 예. 네. 왜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나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고 부동산의 관점에서 학교 시설물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업들을 하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문제 제기했죠. 그러니까, 좀 이따 들어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시흥 캠퍼스 얘기는 이제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몇 년 전부터 나온 건데 학생들은 계속 반대 입장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 새 총장.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뒤에 한번 짚어보겠지만 성남인 총장 오면서 이제 속도가 확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도 이제 반발이 더 커진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되면서 이제 농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짧게 단신처럼 지나가서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데 성 총장이 온 직후에 이 시흥 캠퍼스 관련된 그 기획서를 보면 수익서 관련된 기획서가 있죠. 수익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총장 임명과 이 수익 사업에 대한 기획과 맞물려서 돌아간 것이고 혹시 임명과
관련성은 없나. 워낙 최순실 게이트의 그 사건들이 겉모습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인데 들여다보면 이권 사업이 많아가지고. 네. 예. 하필이면 또 성 총장님이 그 유명한 영남대 또 오래 교수 생활 하셔서 예. 30년간.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렇죠. 가보셨고요. 예, 일단 요 학생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이시연 서울대 본부 점거본부 정책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흥 캠퍼스는 이제 서울대의 시흥시에 이제 제2캠퍼스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 골자는 사실 서울대와 시흥시가 그 건설자분이 계약을 맺어서 서울대가 입주한다라는 과장 광고를 해서 부동산 수익금을 얻고 그 부동산 수익금으로 만들어지는 캠퍼스입니다. 우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제2캠퍼스가 지어지게 될 경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돈을 성낙인 총장은 수익사업과 산학협력으로 마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캠퍼스가 상업화되고. 예. 네, 여기서 이제 학생 기본적인 우려는 그런 거네요. 예. 그렇죠. 상업화와 수익 사업에 집중하면서 이제 상업화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교육의 질의 하락 또는 뭐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가 있고 이제 애초부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학생들과 어떤 협의나 이런 거 없이 좀 지나치게 밀어붙이식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학내 갈등이 생각보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곧 3월이니까 이제 뭐 대학교 신입생들이 이제 막 들어올 시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학생 쪽에서도 또는 학교 쪽에서도 양쪽에서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두고 과연 이제 어떻게 좀 더 자신들의 주장을 더 많이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학교 쪽에서는 뭐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이제 문자도 발송하고 학생들이 점거 농성 때문에 뭐 이게 곤란하니 뭐 여기 관련된 행사엔 참가하지 말아라. 이런 문자도 발송하고 학생들은 또 신입생들에게 최대한 우리 뭐 학교를 본인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굉장히 이제 심화 강화됐는데 그 대학이 기업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미 기업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네. 기업이고요. 지금은. 사실상 기업인데 예전에는 그 회사 그 대학에 장사를 해도 뭐 책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과 직간접 연관이 있는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부동산 사업을 해요. 대학들 부동산 투자는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이제 뭐 병원이 있는 학교 또는 뭐가 있는 학교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하는 이런 수익 사업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수익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 수업과 연관돼서 재투자되면 또 이런 불만이 없을 수 있는데 예. 그 수익은 또 다른 부동산 투자에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사립대들은 이게 이제 재단 수익으로 가서 더 불만이 있는데 이제 이게 국립대들은 그나마 이제 재투자가 된다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법인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은 불만이 있는 거죠. 학생 얘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예, 이 점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인터뷰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장 걱정은 그 본부 측에서는 지금 뭐 사회대학 같은 경우에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라는 그 자체 행사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문자를 신입생들한테 돌려서 지금 불법적으로 너네 선배들이 점거하고 있으니 참가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해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규탄 그 기자회견도 열고 있고 지금 대자보도 지금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학생 자치를 탄압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접근이 이 정도인 건데 원래 이대에도 이런 수준에서 처음에는 접근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일파만파 이게 갑자기 막 해다 보니까 고구마 죽인 줄 알았더니 끝에 금동불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막 최순실이 딸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이제 불신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배경으로 작동하는 건데 성낙인 총장의 불신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잠깐 다뤘지만은
혹시 뒤에 비슷하게 이화여대처럼 어떤 정권의 뭐에 입김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미 그 논란이 됐잖아요. 상당히 2014년에 법인화위의 첫 번째 간선제 총장인데 네. 총장 추천위에서 원래 2순위였죠. 지금 총장이. 네. 근데 이사회에서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 결정됐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뒷말이 돌았겠죠. 이게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른 국공립대학의 그렇죠. 총장들이 분명히 1순위가 있는데도 임명이 되지 않고 임명을 안 한 채 뭐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막 지나고 네. 그래서 결국 또 선거에서 또 1순위가 나와도 그 1순위를 임명하지 않고 2순위를 임명하는. 그렇죠. 예. 이때까지는 딱 한 번인가의 사례밖에 없었다. 왜 1순위로 뽑혔는데 알고 봤더니 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든가.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권 차원에서 대학 총장 임명에 개입한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없었죠. 네, 없었는데 이번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도 뭐 경북대니 어디니 뭐 과연 이제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도 막 나오기도 하고 전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복잡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울대에서도 약간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왜 그러냐 또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서울대 총장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 하필이면 없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는 민정수석이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민정수석이 대학 총장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보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불신이 큰 거죠. 그렇죠. 학생들.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렇게 뒤에 흐릿하다 이런 생각을 학생들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밝혀진 게 이제 이 수익사업 관련된 문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수익사업 문건 관련된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시연 정책팀장 간단히 한번 들어보시죠. 총학생회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학교는 재정 운영 계획이 부존재한다고 통보했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총 운영 비용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연간 총 운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3분의 1가량 수익 사업에 의존해야 된다고 분석하고 서울대 병원을 연계한 헬스케어와 건강검진센터, 복합 스포츠센터, 스파센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 사업이 담긴 구상을 이번 재정 전략 수립에 담았습니다. 다양한 수익 시설들을 시흥 캠퍼스에 짓는 이런 문제는 결국 대학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교육을 하고 학문의 새 세대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를 돈벌이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스파하고 실버 타운을 대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서. 게다가 이제 총장 오자마자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게.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 이제 총장 인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이거 블루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블랙리스트에서 청와대에서 대학 총장들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는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재수 국회의원님인데요. 한번 인터뷰 간단히 들어보시죠. 국공립대 총장 임용에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들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대학 총장 임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말하자면 일명 블루리스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 방식을 직접 결정을 하면 이 법안을 발의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교육조차도 교육계 대학조차도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뭐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해외 원조 사업 ODA 사업을 파봤더니 거기에 최순실 이권이 있더라. 예. 상상도 못했잖아요. 대학 총장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 한번 따져보고 관심 가져봐야 될 사안. 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국장이 되실 조성주 미래정치센터의 수석님이셨고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